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4 뉴탐스러운 사회의 김건태고요. 이번 시간은 18번째 강좌에서 만났네요. 강좌의 제목은요, 타이틀은요, 다문화 사회의 이해입니다. 교재 52페이지에 부터 나와 있고요. 이 다문화 사회 얘기는 워낙 신문이나 뉴스에 요즘 화두가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재에 나와 있는 개념도 물론 아셔야 되겠지만 이건 어떤 의식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진짜 마인드의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번 시간에 주제와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살면서 이제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학교에서 가끔 질문을 해봐요. 너희들은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가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많지요. 그리고 뭐 돈 많이 버는 거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맛있는 거 먹는 거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는 행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복.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살고 있죠. 여러분들 더 많은 행복을 갖고 싶고, 그렇죠. 근데 언제 행복한가를 선생님이 생각을 해봤더니,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먹는 거 좋아하니까 맛있는 거 먹을 때 정말 행복합니다. 근데 또는 친구들하고 재밌는 게임을 할 때, 스포츠 경기를 할 때, 선생님 테니스 치는 취미가 있기 때문에 뭐 아버지랑 테니스 칠 때 굿샷을 날렸을 때도 참 행복하죠. 그런데 가장 행복한 건 뭐냐? 그건 바로 자아 실현을 했을 때입니다. 자아 실현을 했을 때. 얘기가 약간 선생님 먹는 거, 굿샷을 날렸을 때 이런 얘기에서 갑자기 너무 차원이 높아지는데요. 이 자아 실현이라는 건요, 결국 내 꿈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진짜로 그걸 할 때, 그게 바로 자아 실현이죠. 나는 나중에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어요. 근데 진짜로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그 순간, 그때 행복은 맛있는 거 먹는 거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을 이뤘을 때 그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100살까지 살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에 남아있는 많은 시간들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가 지금 시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 하고 싶은 것들, 지금 하면 행복한 것들이 있죠. 근데 그 행복은 나중에 지나고 보면 자아 실현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행복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그것들은 과감하게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더 큰 행복을 얻기 위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자, 선생님 말이 잔소리처럼 들리시나요? 그런 친구들은 그냥 발전이 없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 말을 듣고 맞아, 정말 지금 포기하면 나중에 많은 걸 얻을 수 있지 하고 생각하시는 친구들이 나중에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를 들어가 볼게요.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요, 궁금증, 다문화 사회. 뭔지는 알겠어요. 뭔지는 대충은 알겠죠. 여러 가지 문화가 막 섞여 있는 사회, 다문화 사회인데요. 이유가 뭐예요? 다문화 사회가 오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시험 문제에도 결국엔 물어보는 게 이겁니다. 다문화 사회가 왜 찾아오는가? 이유가 뭐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요거는 이제 시험에는 1번보다는 덜 나오지만 이건 사실 우리의 삶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문화 사회 분명히 지금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럼 준비해야 하나요? 다문화 사회를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사진을 선생님 한 장 준비했는데요. 남학생들은 좀 좋아할 만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요즘 여학생들도 축구 좋아하시는 친구들 많죠. 그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자들의 얘기가 세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축구 얘기. 남자들이 막 축구 얘기하면 여자들은 재미가 없대요. 그 다음에 군대 얘기. 군대에 있었을 때 뭐 어땠다 이런 얘기, 여자들은 관심이 없답니다. 선생님 세 가지 있다 그랬죠. 두 가지, 군대 얘기, 축구 얘기. 나머지 하나는 군대에서 축구했던 얘기. 그걸 아마 제일 싫어한다고 합니다. 여자들이. 자, 선생님 축구 얘기 한번 해볼게요. 1998년, 이거 엊그제 일 같은데요. 98년에 프랑스에서 월드컵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이 2014년이니까 와 이제 거의 20년이 다 돼가네요. 참 세월이 빠릅니다. 근데 이제 프랑스에서 월드컵을 했는데요. 그 당시 프랑스가 우승을 했어요, 결국. 근데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팀의 사진입니다. 이 우승 멤버예요, 우승 멤버. 여러분들 이 선수 알죠? 지네딘 지단. 지단이라는 아주 유명한 선수도 있고요. 뭐 있네요. 옛날에 조르가이프라는 선수도 보입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그 당시에 독일도 축구 잘하기로 유명한 나라죠. 독일 축구 국가대표팀입니다. 그래서 앞에 봤던 프랑스 팀하고요. 독일 팀하고 여러분들 차이가 보이시나요? 차이가? 뭐 유니폼 색깔이 하얗고 아까는 파래요. 이런 거 말고요. 다른 차원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자, 독일 대표팀 선수들은요. 지금 11명 전부 다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하는 독일 사람이라는 건 국적 앤드 원래 민족이 게르만 민족이죠. 독일은 게르만족이에요. 그래서 순수 게르만 혈통들로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의 할아버지는 게르만인이 아닐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부모가 게르만족의 부모에서 나온 게르만족입니다. 다 거의 금발에 비슷비슷하죠. 물론 금발이 아닌 게르만족도 있지만 자, 그런데 앞에서 봤던 이 프랑스 대표팀을 볼까요? 이제 차이가 확 보이죠. 이런 사람들은 전형적인 프랑스 사람들이죠. 그렇죠? 프랑스인들. 근데 여기 이분은 거의 아프리칸이죠. 아프리칸. 그리고 여기도 인종적으로 굉장히 이 지단도 아버지가 알제리 사람입니다. 알제리.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죠. 이게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인종이. 여기도 아프리칸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문화. 그다음 굉장히 획일적 선수 구성.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볼까요? 2013년 작년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팀의 사진입니다. 역시 프랑스는 어때요? 이런 사람들이 순수 프랑스인들이죠. 거의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인종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지성 선수의 친구, 절친 에브라도 있네요. 에브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인종이 다양하죠.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습니다. 독일은 어떻게 됐을까요? 독일은 변화가 있나요? 98년하고 변화가 있나요? 98년에는 전원이 다 게르만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선수가 보이네요. 그렇죠? 이 선수는 아프리칸입니다. 아프리칸. 가나 출신의 선수예요. 가나 출신. 그리고 나머지를 봤더니 거의 다 독일, 순수 독일인데 게르만인데 이 외질이라는 또 이 선수는요. 할아버지가 터키 사람인가? 그래요. 아무튼 독일 어떻습니까? 조금 문화가 어때요? 다양해졌죠. 그러니까 선수 구성이 조금은 인종적으로 다양해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하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자랑해왔던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 국가다. 이걸 우리는 굉장히 프라이드를 갖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베스트 11을 딱 보면 우리나라는 진짜 다 그냥 우리나라죠. 선생님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선수가 들어오기까지 독일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독일은요, 이 다른 인종을 아무리 잘해도 끼워주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최초로 제럴드 아사모아라는 이 선수가 2001년도에 흑인으로서 최초로 독일의 국가대표 선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독일에서도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프랑스는 관용의 나라잖아요. 똘레랑스의 국가. 프랑스는 굉장히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프랑스 사람들의 어떤 습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프랑스 사람들의 정서가 그냥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런 게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 혹시 프랑스 대통령들이 그 사생활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문란하죠. 막 불륜을 저지릅니다. 프랑스 대통령들이 역대로 그런 대통령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있는데 바람을 핀 거죠. 그 프랑스 대통령들이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건
난리가 났겠죠.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대통령의 그건 사생활이야 하고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제 하도 심하니까 조금 신경을 쓰기도 하던데 웬만하면 신경을 안 써요. 대통령이 나라만 잘 리드하면 되지 뭐 바람을 피든 그건 우리 알 바 아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는요 그런 어떤 개방적 태도가 굉장히 열려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축구 대표팀도 과거부터 다인종을 허락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의 다문화 사회는요 전통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프랑스는 거의 100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프랑스 국민들을 보면 인종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2001년에 와서 최초로 이제 다른 인종의 국가대표 선수를 받아들인 걸로 봐서 프랑스보다는 조금 다문화가 속도가 느리다. 그렇지만 다문화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요 좀 여담인데요. 아주 재밌는 일이 있어서 선생님이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이 선수가 그 독일의 현재 국가대표의 그 흑인이에요. 가나 선수입니다. 가나. 제롬 보아탱이라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도 이름이 보아탱이네요. 케빈 보아탱이네요. 이 둘은 형제입니다. 형제. 둘이 형제예요. 형제.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둘이 형제인데 이 선수는요. 가나, 아프리카 가나 국가대표고요. 이 선수는 독일 국가대표예요. 그러니까 형제인데 둘 다 축구를 잘해요. 근데 한 선수는 가나 대표가 된 거고요. 한 선수는 독일 대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 이 둘이 예선전에서 만났습니다. 이 두 팀이 경기를 했는데요. 둘 다 잘해가지고 둘 다 주전 선수로 만났어요. 그래서 결국 독일이 뭐 1대0으로 이겼대요. 선생님 그 기사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둘 다 나중에 16강에 뭐 올라가고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거죠. 우리가 형제면 일반적으로 국적이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형제인데도 이제 세계가 그만큼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용인해주고 있고 개방되고 있고 관용이 확산되고 있는 거죠. 국적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가나 국적을 선택했고 이 사람은 독일 국적을 선택하고 그런 것들이 허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해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필기를 좀 간단히 해볼게요. 필기. 자, 다문화 사회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다문화 사회. 말 그대로 다문화. 문화가 어떻다는 거예요?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다문화 사회라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뭐 교재에 나와 있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의미예요.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한 사회 속에서 같이 살고 있는 사회. 한 사회를 구성해서 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 살아가는 사회. 그걸 가지고 우리는 다문화 사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가 뭐라 그랬죠? 왜 다문화 사회가 찾아오는가? 이거죠. 자, 우리나라의 경우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바뀌는 이유는요. 이런 거예요. 국제 결혼입니다. 국제 결혼. 지금 국제 결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하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느낌적으로 아시죠? 국제 결혼. 그 국제 결혼이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확산됐던 건요. 이건 뭐 실제 사례인데요. 국제 결혼이 확산됐던 건 그런 거예요. 이제 이촌양도 현상으로 농촌 지역에서 이제 도시로 많이 이주를 합니다. 젊은 층이. 그런데 여성들의 이주 성향이 훨씬 더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농촌 지역에 남아있던 남자들이 이제 국제 결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국제 결혼의 어떤 경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국제 결혼이 얼마나 많냐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결혼하는 커플의 숫자가 한 30만 쌍 정도 됩니다. 30만 건의 결혼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 중에 무려 3만 건 정도가 국제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10건 하면 한 건은 국제 결혼이에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국제 결혼이 많다는 얘기죠. 많다는 얘기예요. 국제 결혼이 우리나라 다문화 사회의 굉장히 큰 요인이다 하는 거 첫 번째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결혼해서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노동력 때문에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땐 노동력이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땐 일자리죠. 일자리를 찾아서 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국인 노동자다. 또는 다른 표현으로 이주 노동자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이주 노동자. 이런 표현을 써요. 이해되시나요? 두 번째까지 했죠? 다문화 사회 요인이 뭐라고요? 국제결혼, 외국인 노동자. 그 다음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도대체 누굴까? 우리나라의 다양한 문화의 원인이 되는 어떤 그런 집단이 누가 있을까? 국제결혼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그 다음 또 누가 있을까?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누구냐면요.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이제 과거에는 이 사람들을요, 뭐 귀순용사 이렇게 부른 적도 있고요. 탈북자라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공식적인 용어가 북한 이탈 주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 그래서 새로운 터전에서 생활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세터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국제결혼, 그 다음 외국인 노동자, 그 다음 북한 이탈 주민. 이 세 가지의 이유로 우리나라가 지금 다문화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다문화돼야지 우리가 그 사회를 다문화 사회라고 이야기할까 하는 기준이 있어요. 전체 인구의 외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의 비중이 보통 한 2% 정도 넘으면 우리가 다문화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통계를 찾아보면요. 2013년,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요. 우리나라에 거주 중인 외국인의 숫자를 따져보면 한 150만 명 정도 돼요. 자, 그럼 정확하게 데이터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만약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관광 온 사람, 이 사람도 이 150만 명 안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뺀 거예요. 관광객들 빼고 잠깐 출장 온 사람들 빼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거주 중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주. 그럼 거주의 기준은 6개월입니다.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통계를 내봤더니 150만 명 정도 되더라. 그럼 이걸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5천만 명 정도 되잖아요. 인구가. 그중에 150만 명이면 한 2.5%, 3% 정도 되는 거네요. 거의 약 3%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무슨 사회에 접어들었다?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고요. 이 세 가지 여러분들 기억해 볼까요? 국제결혼. 근데 여기서 국제결혼에서 우리나라 남성하고 외국인 여성이 결혼하는 비율이 높을까요? 아니면 우리나라 여성하고 외국인 남성이 결혼하는 비율이 높을까요? 당연히 전자가 높지요. 우리나라 남성과 외국인 여성. 그럼 주로 외국인 여성들이 우리나라로 국제결혼하는 여성들의 국적을 살펴보면요. 1위가 어딜까요? 1위가 중국입니다. 중국, 그 다음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이런 쪽에서 동남아시아권에서 우리나라에 결혼을 하러 오시는 이주 여성들이 많죠. 우즈베키스탄 이쪽에도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 노동자도 역시 중국에서 가장 많이 건너오고요.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많이 건너옵니다. 자, 그 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 이 세 가지 이유 꼭 기억을 하세요. 이게 서술형에 이런 게 잘 나와요. 서술형에. 여러분들 나중에 나오면 수강기 남기세요. 서술형에 이런 게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세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객관식을 내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좀 공부를 하셔야죠. 객관식으로 이걸 내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세 개이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해서 그중에 세 개 고르게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런 게 서술형에 나오면 막상 제대로 공부하시지 않으면 들을 때는 알았는데 기억이 안 나서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자, 우리나라가 얼마나 빠르게 다문화되고 있는지 선생님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OECD 국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OECD 국가별 거주 외국인 수의 증가율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 그래서 2000년에서 2008년 사이에
평균 증가율을 뽑아봤더니 단연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1위네요. 1위. 평균 증가율이 19.86, 20%씩 매년 증가했다는 거예요. 한 8년, 9년 동안. 그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높은 수치죠. 그러니까 굉장히 현재 다문화 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다문화가 진전됐다고 얘기하긴 어렵지만 지금 현재 다문화되고 있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 자료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이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연도별 등록 외국인 수입니다. 그래서 가로는 인구 1000명당 뭐 외국인의 숫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볼까요? 지금 2015년 추정입니다. 추정. 그러니까 이 자료는 몇 년 전에 발표가 된 자료고요. 2015년에 추정하기로 이제 2015년이 되면 이렇게 외국인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한 150만 명 정도 지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전체 1000명 중에 34니까 100명 중에로 따지면 한 3.4% 정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문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하는 거 그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요 통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다문화 인구의 주요 통계다 해서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이, 다문화 인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외국에서 외국인 여성이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을 했죠. 그럼 거기서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도 역시 다문화 가정에 소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거죠. 외국에서 건너오는 사람이 생겨도 물론 다문화 인구는 늘어나지만 더 이상 건너오지 않아도 그 안에서 다문화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점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다문화 인구의 주요 통계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전체 혼인 중에 여기서는 지금 9.3%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 2011년 자료라서 그런가 봐요. 최근 자료를 보면 10%가 넘습니다. 이혼을 따져봤더니 그것도 역시 10%가 넘죠. 그러니까 전체 우리나라의 이혼 건수 중에 다문화 인구의 이혼이 이 정도를 차지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자, 다문화가 이 정도로 진전되고 있다 하는 거 선생님이 몇 가지 입장에서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도대체 다문화 사회가 찾아오면 우리 사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걸 한번 볼게요. 자, 다문화 사회의 영향입니다. 자, 다문화 사회의 영향. 선생님이 이걸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좀 감 오시죠? 다문화 사회의 영향을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겠다면서 두 가지다. 이건 뭔 얘기일까요? 하나는 긍정적인 영향이에요. 다문화 사회가 찾아오면 우리 사회에 뭔가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하나는 부정적 측면. 그럼 긍정적 측면은 뭘까요? 우리나라에 다양한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어울려서 산다? 우리의 문화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다양해질 겁니다. 선생님, 문화가 다양해지면 좋은 건가요? 그건 선생님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맨날 짜장면만 먹는 것보다 다른 것도 먹으면 좋죠. 맞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사회의 긍정적인 영향은 바로 문화의 다양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다른 문화가 들어와서 다양하게 공존하다 보면 점점 문화가 서로 어울려서 자극받고 그러다 보면 점점 우리 문화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 발전에 기여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요. 다문화 사회가 찾아오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국제 결혼도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경제의 활력소가 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일자리에서 이분들의 몫을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 어떤 활력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현실적으로 선생님이 좀 그러니까 원래 진실은 좀 불편한 겁니다. 진실은 불편한 거죠. 선생님 진실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분들이 와서 주로 하는 일들이요. 사실은 고급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이렇진 않습니다.
좀 단순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지요. 근데 사실 단순 노동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3D라고 얘기하는데요. 3D 업종. 그런데 종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근데 이분들이 와서 그 부분에서 담당을 해주면 우리나라 경제가 좀 활력이 생긴다. 좀 얘기하면서도 약간 불편하긴 한데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부정적 측면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방리유 사태 기억나시나요? 프랑스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차별받던 이주 노동자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폭발했던 사건이죠. 그리고 지난 시간인가요? 선생님이 LA에서 일어났던 흑인 폭동, 그쵸?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존의 토착민들, 원주민들하고 문화적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적 갈등에서 조금 더 넘어서면 충돌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요거랑 조금 연관시켜서 일자리를 찾아서 오시는 외국인 노동자들, 그 사람들의 인권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들의 이주민들에 대한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게 좀 양면성이 있는 건데요.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그런 측면도 또 있죠. 좀 현실적으로 선생님 얘기하는 거예요. 활력소가 되기도 하지만 그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이 높아진다?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요. 이거는 좀 차원이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요. 미국에서 백인들이 흑인들을 주로 차별했었죠. 근데 요즘은요. 흑인들하고 히스패닉 간에 또 갈등이 있어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히스패닉들은 멕시코나 이쪽에 남미에서 건너온 이주민들인데요. 흑인들은 미국의 초창기부터 백인들하고 하여튼 미국을 같이 만들었잖아요. 흑인들이. 근데 히스패닉이 들어와서 흑인들보다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좀 우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그동안 백인들한테 차별받았었는데 이제 그것들을 많이 극복해 가고 있는데 히스패닉한테 또 차별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주민들 간에 또 갈등도 있고요. 그런 것도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까 하던 얘기 이어서 하면요. 지금 얘기가 조금 막 딴 쪽으로 막 선생님이 지금 흥분해서 딴 쪽으로 갔는데요.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 나라의 경제적 어떤 문제 중에 실업 문제 이런 것들을 야기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다 하는 게 이제 부정적 측면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좀 이제 정리가 되시죠? 다문화 사회라는 게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외국에서 이렇게 이주민들이 많이 건너오면요. 우리한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부정적인 부분을 좀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죠? 긍정적인 부분을 좀 부각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요.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하나는 의식적 차원이 있고요. 하나는 사회 제도적 차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적 차원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외국에서 건너온 이주 노동자들을 차별하지 말자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차별하나요, 안 하나요? 웬만하면 선생님 저는요 그런 편견 같은 거 없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있는데요. 막상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좀 불편하지만 딱 현실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건너온 이주 노동자들을 지하철에서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요? 편견 없이 똑같이, 그러니까 백인들,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에서 건너온 백인들을 대하는 거랑 여러분들이 똑같이 대하나요? 사실 그렇지 않을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그 EBS에서 아주 좋은 흥미로운 다큐를 하나 제작을 한 게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 장면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는 이중적 태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이중적 태도. 백인들에 대한 거랑 똑같은, 그러니까 이주했다는 건 똑같은데 백인들에 대한 태도와 동남아시안들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다른지 잠깐 짧은 영상을 보고 가실게요. 백인 리랜드 씨와 동남아인 구나완 씨 두 사람이 길을 물어볼 겁니다. 자, 그럼 지켜볼까요? 먼저 리랜드 씨입니다. Excuse me. Excuse me. How can I go to COEX Mall? This station is Gangnam Station. And line number 2. 서툰 영어지만 친절하게 알려주는군요. Excuse me. How can I go to COEX Mall? How can I go to COEX Mall? 이번엔 50대 아저씨들입니다. 거기서 어게인 퀘슨. Subway? 오케이. 네. Subway? 네. 아니. 콩글리시면 어떻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손짓 발짓으로도 다 알려줄 수 있습니다. I should take the bus? 이번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지하철 노선표를 꺼내더니 길을 알려줍니다. This way? Okay. Thank you. 고맙습니다. 이번엔 붙잡고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가던 길을 멈춰서더니 말을 건넵니다. Hi. I'm trying to find COEX. Here is Gangnam Station. This is a Samsung Station. Okay. 고맙습니다. My pleasure. 그런데 아직 할 말이 남았나 보군요. Yes, I'm just traveling. I've only been here for 3 days. Okay. 그래도 부족한지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주는군요. 정말 친절합니다. 이번엔 동남아에서 온 구나완 씨. 지도를 들고 길을 물어봅니다. Excuse me, can I ask you some question? Can you speak English? No? Okay, thank you. 영어를 모른답니다. Excuse me, sir. Can I ask you some question? 못 들은 걸까요? 대답도 안 해줍니다. Excuse me, sir. Can you tell me where is COEX Mall? You don't speak English. 역시 영어를 모른다며 가버립니다. I have a question. Excuse me, I have a question. Excuse me, ma'am. Can you tell me where is COEX Mall? Excuse me, sir. I need some information. Excuse me. Can I ask you some question? 참 힘든 하루군요. 같은 외국인인데 무엇이 다른 걸까요? 구나완 씨는 1시간이 넘도록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나완 씨를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잘 보셨죠? 영상을 보신 친구들의 반응은 아마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그 한국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왜 저래? 그쵸? 그 다음 두 번째는 구나완 씨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텐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여드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전부는 아닐 거예요. 좋은 점도 우리도 많이 갖고 있을 텐데요. 어쨌거나 한 부분임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조금 개방적 태도를 갖고요. 똑같이 친절함을 베푸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갈게요. 자, 우리가 다문화 사회 분명히 빠른 속도로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하는 얘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다문화 사회에 대비하는 우리의 어떤 대책이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다문화 사회에 대한 준비라고 한번 해볼게요. 준비. 대응이라는 말이 더 좋겠네요. 대응.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하나는 개인적 차원이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방금 우리가 영상 보고 느낀 그대로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개방적 태도를 갖고 개방적 태도로 바라보자. 다른 문화를 개방적 태도를 갖고 바라보자.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를 갖고 바라보자.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차원에서는요. 사회적 차원에서는 이제 제도를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보호를 위한 어떤 법률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국제 결혼을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분들이 우리 사회적 약자 공부할 때 이주민도 사회적 약자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일단 한 사회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나라 말이 불편하면 그건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표현하지 못한다? 그건 약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적극적 우대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들은요. 그 아이들은 또다시 사회적 약자로 재생산될 가능성이 또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적 바우처를 제공한다든가 어떤 혜택을 조금 더 주는 그런 방향으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거죠. 자, 그리고요. 이 제도 정비가 단지 법을 보완하고 보충하는 그런 의미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적 차원에서 봤을 때요. 그들에 대한 어떤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지만 우리들, 이 개인들에 대한 의식 교육을 위한 사회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식의 어떤 개선을 위한 사회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의식 개선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토착민들, 그러니까 이주민이 아닌 원주민들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사회적 차원에서의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문화 사회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인 측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에도 나와 있고요. 지금 멜팅 팟과 샐러드 볼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멜팅 팟이라는 건요. 멜팅은 녹인다는 뜻이죠. 이 팟은 뭐 주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광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용광로 이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광로 이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샐러드 볼이죠. 샐러드 볼. 샐러드를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샐러드 볼 이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주민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두 가지 차원에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멜팅 팟은요. 다 넣고 녹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주민들이 들어오면 원주민들하고 섞이게끔 이 안에 넣어서 녹여서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책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동화시키는 정책이다. 그래서 동화주의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샐러드 볼은요. 녹이는 게 아니죠. 볼 안에 지금 방울토마토도 있고 딸기도 있고 브로콜리도 있고 다 섞여 있죠. 그쵸? 그러면서 어우러져서 맛을 냅니다. 근데 각각의 재료들이 용광로 속에서 녹여진 것처럼 사라졌나요? 그렇지 않죠. 각각 살아있으면서 어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다문화주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문화주의다. 그러니까 동화주의는 약간 어떻게 보면 폭력적일 수 있다는 얘기죠. 이주민들의 문화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놓고 녹여서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원주민들의 문화로 흡수되게끔 만들어 버리는 그런 정책을 동화주의 정책. 그래서 멜팅 팟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샐러드 볼은 있는 그대로 유지시켜주면서 그 안에서 어울려져서 살게 하겠다 하는 그런 정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주민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동화주의인가요? 다문화주의인가요? 이주민들의 그들의 문화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요. 살려주면서 우리 사회에서 같이 어울려서 살게 하겠다 하는 건 바로 샐러드 볼, 다문화주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실제로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멜팅 팟과 샐러드 볼을 이야기하는데요. 미국이 초창기에 다문화주의 정책으로 사용했던 게 동화주의 정책입니다. 차이니즈, 이리시, 이탈리안, 멕시칸, 러시안 다 용광로 속에 모아서 녹여서 뭐를 만든 거예요? 아메리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동화주의 정책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얘는 이제 뭐죠? 샐러드 볼, 다문화주의 정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실제로 주제 탐구 53페이지에 주제 탐구를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문화 사회는 두 단계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대요. 자, 첫 번째는요. 먼저 다문화 사회의 1단계입니다. 자, 볼까요? 인종적, 문화적 소수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소수자가 동등한 권리와 사회 경제적 대우를 요구하는 단계래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 와서 인권 침해받고 원주민들, 토착민들과 차별받고 이런 것들이 싫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동등하게 권리를 보장해줘 하고 요구하는 단계가 1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주로 정치, 경제적으로 약자인 이주민이 생존권, 복지, 차별철폐 등의 기본 권리를 주장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투쟁하는 단계로 볼 수 있대요. 자, 그 다음에 2단계는 뭐냐면요. 우리는 타인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문화적 차이를 인정해 줄 것을 강조하게 되는 시기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동등하게 대우해 주세요. 이런 걸 요구하다가 어느 정도 동등함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고유의 것을 지켜나가겠다. 그걸 다른 사회에 가서 그런 요구들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게 이기적으로 보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외국에 가서 코리아타운을 조성을 하죠. 그게 바로 이 2단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줘 하고 그 사회에 흡수되기를 원했다가 어느 정도 흡수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나는 커리안이야 하는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게 2단계로 분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단계는 우리는 타인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문화적 차이를 인정해 줄 것을 강조하게 되는 시기이다. 이 단계에서는 소수 집단의 정체성 인정과 문화적 생존을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집중하게 된다. 자, 그렇다면 사고를 좀 해볼게요. 1단계에서 자, 이건 1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1단계에서 주로 사용해야 하는 정책은 뭘까요? 이거는 동아주의 정책이 적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동등함을 요구하지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냥 다 녹여줄게 해서 똑같이 해줄게. 이게 어울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1단계 요구에는 동아주의 정책이 어울릴 수 있다. 그런데 2단계에서는 지금 뭐를 드러내려고 하죠? 차이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만약에 용광로에다가 다 모아놓고 녹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차이가 없어지겠죠. 드러나지 않겠죠. 그럼 그들이 반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2단계에서는 아까 뭐가 유용하다? 샐러드 보울 정책이 유용하다 하는 거예요.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문화 사회에서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7번인데요. 이 문제를 딱 풀어보시면요. 선생님, 이건 다문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맞아요. 다문화 문제가 아니에요. 소재는 다문화를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수능에서 자료 분석 유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자료 분석 유형은요. 수능의 대표적인 출제 포인트인데요. 자료를 딱 주고요. 이걸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분석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어쩌면 사전 지식이 오히려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주어진 자료를 뜯어볼 줄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여기 안에 녹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자료 분석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지금 표는 어느 해 결혼 이주민의 학력별 취업 상태를 나타냈대요.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골라라. 자, 기억 볼까요? 조사 시점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과반수이다. 선생님 이 얘기한 적 있죠? 과반수라는 게 뭐죠? 반수가 넘는다 이런 얘기예요. 반수가 넘는다. 조사 시점에서 일하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의 총계를 봤더니요. 37%예요. 그러면 일하고 있다가 아닌 일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은 얼마일까요? 63%겠죠. 그렇죠? 이거 두 개 더하면 63입니다. 그래야 100이 나오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과반수, 반수가 넘는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조사 시점까지 일한 적이 없는 사람의 수는 중졸이 고졸보다 많다. 일한 적이 없는 사람, 그럼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사 시점까지 일한 적도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데요. 중졸이 고졸보다 많다 그랬어요. 지금 중졸은
43.9%.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중졸 사람들 중에 43.9%는 난 지금까지 일한 적 없어요. 이렇게 대답한 거고요. 그 다음 고졸은요. 38.4%. 그럼 어떤 게 많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당연히 이게 많을 것 같죠. 그렇습니까? 이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중졸 전체 인원이 얼마고 고졸 전체 인원이 얼마인지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얼마의 43.9고 얼마의 38.4인지 모르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건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기억은 일단 맞고 니은은 알 수 없다. 자, 그 다음 디귿 볼게요. 조사 시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학력 수준과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 물론 여기선 관계라 얘기했는데 그게 상관관계죠. 그러면 일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 볼까요? 학력이 높아질수록 일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어때요? 높아지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디귿 이렇게 됩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리을은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해 보세요. 자, 그 다음 9번은요. 너무 쉬우니까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게 되었다 했고요.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선생님 마지막에 멜팅팟과 샐러드 볼 이야기를 드렸죠. 자, 다문화 정책은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로 나눌 수 있다. 동화주의는 이주민의 문화를 주류 문화로 동화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그러니까 용광로에다 넣고 다 녹이는 거죠. 그래서 이주민의 문화가 주류 문화로 녹아드는 용광로 정책인 것이다. 이에 반해서 다문화주의는 샐러드 볼 정책인데요. 샐러드 볼 정책이란 한 그릇 안에 다양한 채소가 있는 그대로 들어있는 샐러드 볼을 비유한 것으로 이주민의 문화도 살아있고 주류 문화도 같이 살아있어서 어떻게 되는 공존하는 것을 모색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억은요. 동화시켜버리겠어. 그 얘기는 뭐예요? 이주민을 통합의 대상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 니은은요. 다문화주의는 이주민의 문화도 살려주고 주류 문화도 살려주고 그러니까 그걸 자문화 중심주의를 바탕으로 한 정책이다라고 볼 수 없죠. 자문화 중심주의를 바탕으로 한다면 녹여버리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문화 상대주의적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디귿. 기억보다 니은이 이주민 차별의 위험 요소가 적다 그랬는데요. 제가 기억은 지금 용광로 속에서 녹여버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문화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럼 그거 자체가 사실 차별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니은이 이주민 차별의 위험 요소가 적다. 그러니까 샐러드 볼 안에 놓고 그대로 살려주는, 그쵸? 공존하게끔 하는 거니까 차별의 요소가 적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자국의 언어 교육은 동화시켜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보다가 아니라 기억에 해당한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이 다문화 사회는 분명히 앞으로 더 진전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문화 사회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개념이 아니고 자세입니다. 다문화 사회에 맞는 개방적 태도를 갖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심화 문제와 함께 건쌤의 선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